자, 오늘은 최대 전력 전송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최대 전력 전송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죠? 여기에 전원을 부하에다 연결했는데 내부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부하 저항은 가변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값을 조절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부하에서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 전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발전소가 되면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부하 쪽에서 최대로 소비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은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매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칭이 된다, 정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칭이란 말보다는 다른 말로 임피던스 정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최대 전력이 전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저항이니까 저항끼리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R 플러스 J의 X라면 이때 부하 임피던스 ZL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R 마이너스 J의 X가 될 때, 그렇게 될 때 소비 전력이 최대로 전송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ZG의 공액복소수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을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최대 전력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4R분의 V의 제곱, 4R분의 V의 제곱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흐르는 전류 구하고 I 자승 R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는 두 개가 똑같다면 2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저항이라면 조건 만족하면 2R분의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I 자승 R이니까 I의 제곱에 R에다 대입을 하면 요거는 2R분의 V의 제곱에 R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최대 전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3전압계법과 3전류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압계 세대로 단상 전력을 측정하는 거고 전류계 세대로 단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죠. 전압계로 전력을 측정할 때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계일 때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도 R분의 V제곱의 형태다라고 보면 돼요. 형태를 보세요.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세 개가 모두 V제곱의 형태다. 그런데 보시면 제곱인데 3에서 1, 2를 빼줍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3이 가장 큰 전압이 되겠죠. 가장 큰 전압에서 작은 전압들을 제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R분의 V제곱.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2분의 1.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2분의 1이 있고요. 요게 R분의 V의 제곱인데 이 V의 제곱은 지금처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두 개를 빼준 것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역류를 구하라 그러면 역류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두 개 빼주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두 개 곱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역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전압계 3개를 이용해서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저항값과 전압계 값만을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역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도는 필요 없고요. 공식을 이해하면 돼요. 3전류계법이죠.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력이라는 것은 I 자승 R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압계 3개로 할 때는 여기도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R은 그대로 두고 요것도 전류가 가장 큰 전류 I3의 제곱에 마이너스 I2의 제곱에 마이너스 I1의 제곱이다. 가장 큰 전류의 제곱을 마이너스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I1인데 I1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I3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전류에서 작은 거 2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I1이 제일 큰 뿐이고요. 2분의 1은 2분의 R이 되겠죠. 2분의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해보면 쉽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역률도 작은 거 2개입니다. 요거는 작은 거 2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것,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빼기 해주면 된다. 이해가 되겠죠? 자, 편의상 똑같게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똑같겠죠? 그림상에서는 I1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2개를 빼준다. 전류로 구할 때는 I자승 R로 구하는 거고 전압으로 구할 때는 R분의 V제곱으로 구하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전압으로 구할 때는 R분의 V제곱, 전류로 구할 때는 I자승 R. 2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별도 새로운 공식입니다. 물론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유도를 보고 싶으면 기본 강의 들으면 유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결합회로 이런 얘기 나오죠. 얘는 전자유도 법칙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기 자기약에도 나옵니다. 인덕턴스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약에서 보면 얘를 계산해 보면 L분의 뮤S N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자기 인덕턴스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같이 자기약에서 배웠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도결합회로도 자기약에서 그대로 나오는데요. 회로 이론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가 더하기가 2배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코일이 2개가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얘 코일은 자기 인덕턴스가 있죠.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의 방향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형태의 점으로 표시하면 전류에 들어가는 방향의 점이 찍힐 때 점의 방향이 지금과 같으면 가동결합이라고 합니다. 가동결합이 된다는 얘기는 더할 가짜가 되는 거죠. 얘가 가동결합이 되는데 그때는 더하기 2배 m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점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점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 찍힌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차동결합이 됩니다. 차동결합이 될 때는 여기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항상 그걸 보세요. 따라서 지금처럼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들어가는 방향의 점, 그 다음에 전류를 보세요. 들어가는 방향의 점 이렇게 되면 얘는 가동결합이 됩니다. 가동결합이 될 땐 2배 m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가는 방향의 점, 그런데 전류 방향을 보면 나가는 방향의 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차동결합이 됩니다. 차동결합이 될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의 차이죠. 이거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캠벨 브릿지. 캠벨 브릿지는 그림처럼 생긴 유도결합 회로에 컨덴서 C를 달아놓은 겁니다. 브릿지를 달았죠. 이 캠벨 브릿지의 조건은 2차 회로가 형성이 될 때 여기에 흐르는 2차 전류가 있습니다. 2차 전류가 0이 되는 회로. 이걸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하고요. 가만히 보면 뭔가 비슷하죠. 오메가 제곱 MC는 1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됩니다. 물론 유도할 수 있는데 유도하지 마시고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MC는 1이다. 그러면 C는 오메가 제곱 N분의 1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이고 평형 조건이라는 것은 2차 전류가 0이 되는 회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시험 문제 물어볼 때는 여기서 C 값을 물어보거나
지금처럼 평형 조건을 물어보거나 합니다. 그 다음 회로망 해석입니다. 회로망 해석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전화번은 내부 저항이 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화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내부 저항이 0이니까 전화번은 무슨 상태가 되죠? 단락 상태가 됩니다. 전화번은 0이니까 항상 회로 해석할 때 단락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화번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게 전류원이죠. 전류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다. 무한대다라는 것은 무슨 상태죠? 개방 상태입니다.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을 보면 전류원은 개방 상태다. 전화번을 보면 전화번은 단락 상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과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하는 회로망이 있다면 그 여러 개 존재하는 회로망에서 어느 한 부분의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화번만이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와 전류원만이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를 더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더하는 방법을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할 때는 전화번만이 있을 때 전류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류원은 개방 상태로 두는 거고요. 전류원만이 있을 때 전화번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화번은 단락 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죠. 자,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 이거는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건데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회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에 V가 있고요. 여기가 I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회로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회로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회로는 전류원이 없는 회로. 전류원이 없는 회로는 어떤 회로죠? 전류원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개방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죠. 그 전류, 그 다음 전화번이 없는 회로를 생각합니다. 전화번이 없는 회로면 이렇게 됩니다. 전류원만 존재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겠죠. 전화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화번은 단락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 회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 다시 여기 흐르는 전류 I2 다시가 있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I는 I 다시 I의 2 다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존재하는 전화번이 있다면 전류원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얘는 없어지려면 개방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없어지려면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만이 존재할 때 전류원만이 존재할 때 각각의 전류를 구한다. 이거는 전류뿐만 아니라 요 양단의 전압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V는 이거 그대로 성립합니다. 전력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첩의 원리. 자, 대분항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분항의 정리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렇게 생긴 회로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번이라고 합니다. 전화번. 대분항의 정리는 그래서 등가 전화번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번이 있다. 그랬을 때에 대분항의 등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요 내부의 회로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AB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회로를 이렇게 생긴 회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가 A와 B라면 A, B의 합성저항을 구하면 A, B의 합성저항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 여기가 끊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보는 거야? A, B 개방. A, B가 개방된 상태에서 A, B의 합성저항, 요 양단의 합성저항을 구한 것은 여기 양단의 합성저항과 똑같다. 그러면 전화번호는 무슨 상태가 된다 그랬죠? 단락 상태가 된다. 기억하죠? 전화번호는 무슨 상태다? 단락 상태다. 그래서 A, B가 이렇게 있다면 요 두 개는 무슨 연결되죠? 여기가 단락됐으니까 요 두 개는 병렬 연결이 되죠. A와 B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RAB에 대한 이 값은 요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걸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죠. R1과 R2가 병렬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압은 여기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요 전압이 될 것이다. 그러면 2라고 하는 이 전압은 요 양단에 얼마가 나타날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그 전압이 VAB예요.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VAB라는 것은 요 2라는 전압이 여기와 여기에 나누어 걸린다. 나누어 걸릴 때는 전압 분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R2에 비례해서 그만큼 걸린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하라 그러면 요 전압을 구하고 요 저항을 구하는 것이 대분항의 등가가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이 저항에다가 요 저항을 더해서 요 전압, 요걸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전력을 계산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그리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전압과 여기에 대한 저항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그 다음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은 노튼 등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튼 등가는 전류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조금 전에 대분항의 등가는 전압원으로 바꿔주는 거였다면 노튼 등가는 전류원 등가입니다. 등가 전류원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원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저항이 존재하죠. 그랬을 때는 여기 AB가 있어요. 여기 AB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AB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줄 때 여기 저항값 구하는 것은 대분항의 등가와 똑같습니다. 대분항의 등가 저항 구하려면 전류원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개방하면 됩니다. 전류원은 어차피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값이 AB에 보일 거고요. 여기에는 전압원이 있다면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단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락 상태로 보면 AB 중심으로 보면 두 저항이 병렬 연결됩니다. 그래서 RAB라는 저항은 병렬 저항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R1 더하기 R2분의 R1, R2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전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를 단락합니다. 단락하면 이 저항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IS라고 하는 이 전류가 전부 어디로 옵니까? 단락 지점으로 흐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단락합니다. 단락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가고 전류는 여기로만 흐르죠. 이 전류가 얼마냐? 이 IAB가 될 텐데요. 보면 여기가 전압이 있고요. 여기가 단락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RL은 그대로 제외하고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연결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R1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밀만의 정리는 중성점 전압을 구하는 거죠. 밀만의 정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B의 전압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AB의 전압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병렬 연결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는 단락이 되어 있는 거죠. AB를 기준으로 보면 전압원 3개가 단락되고 저항이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압은 R0에 I0라고 생각하면 되고 R0는 저항 3개가 병렬로 연결됐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죠. I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I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요 전류를 3개를 더한 게 I0입니다. 그러면 R분의 E1이 되겠죠? R분의 E2가 되겠죠? R분의 E3가 되는 게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R분의 E1입니다. 이렇게 세 전류의 합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밀만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만의 정리. 그 다음 가역정리라고 하는 게 있죠. 가역정리는 별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V1을 가하면 여기에 I2가 흐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V2를 구하면 여기 I1이 흐릅니다. 이때에 여기에 뭐가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게 I1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뭘 가했어요? 여기 가한 게 V2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V1, I1은 V2, I2와 같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게 가역정리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100V를 가했는데 여기에 10A가 흘렀어요. 그럼 여기는 50V를 가하면 여기는 얼마가 흘러요? 5A가 흐르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 5를 곱한 것은 10에 50을 곱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성립하는 게 가역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리, 회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삼상교류. 상이 3개죠? 단상은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삼상은 3개가 있어요. 기본이 A상이라면 A상은 0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B상은 A상보다 120도가 늦습니다. C상은 A상보다 240도가 늦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여기가 A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120도 늦습니다. 요게 B상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다시 120도 또 늦어요. 요게 C상이 되는 겁니다. 요걸 3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3상을 합을 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됩니다. 이 0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형 상태. 평형 3상이 되면 모두 합하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시력값의 0도, 얘는 시력값의 마이너스 120도, 얘는 시력값의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각도는 똑같고요. 요 크기도 똑같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평형 3상이라고 한다. 평형 3상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3상 회로에서 Y 회로가 있습니다. Y입니다. Y는 이렇게 한 선에 묶는 부분이 나와요. 한 선에 묶는 부분.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묶죠. 이렇게 전원을 Y자 모양으로 묶어요. 여기 마이너스로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여기를 한 상이라고 불러요. 요 하나를, 여기 하나를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상이라고 불러요. 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그래요? 상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나가는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 그래요? 상전류라 그래요. 그런 상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Y자 모양으로 묶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류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Y로 연결되어서 선로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 연결이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되냐면 선전류가 됩니다. 상전류가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뭐가 되죠? 선전류가 되죠. 그래서 Y결선에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아요. 그래서 선전류라 그러고 상전류라고 하는데 두 개가 어떻다? 똑같아요.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전압을 보면 여기 전압이 상전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전압, 이것은 여기 선과 여기 선 사이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다 그래서 얘를 부를 때는 선간 전압입니다. 얘는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죠. 그러면 여기 전압과 여기 사이의 전압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당연히 여기도 상전압이 있잖아요. 여기도.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거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림을 봐도 선간전압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간전압이 더 커요. 얼마만큼 더 큽니까?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이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벡터로 그려보니까 요게 상전압이면 요게 선간전압이니까 그 비율이 30도 때문에 루트 3배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VP라고 하는 전압과 VL이라고 하는 전압이 있죠. VL이라고 하는 이런 전압은 VP라고 하는 이런 전압보다 루트 3배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만큼 더 위상이 0도에서 더 앞서죠. 플러스 30도가 되고 있다. 30도 앞선다라고 되는 겁니다. Y결선에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긴 게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의 특징을 보면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하나로 묶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로 묶이고요. 다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하나 묶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델타 결선이 있으면 여기는 상이 되겠죠. 거기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선간전압이 되겠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같은 위치죠. 델타 결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과 어때요? 똑같아요. 델타 결선이다 보니까 같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죠? 상전류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죠. 선전류하고 상전류를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두 전류가 합해서 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류하고 이 전류의 합을 구해보면 이 전류가 될 테니까 선전류가 더 크죠. 얘가 상전류고 이 전류의 합이잖아요. 반대로 합이 되는 거죠. 얘가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는 루트 3배 큽니다. 이것이 IL이라고 하는 것이 IP보다는 루트 3배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도 보면 어떻게 되죠? 30도가 여기서는 늦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더 크고요. 30도가 늦습니다. Y결선에서는요. 선간전압이 더 크고요. 30도가 앞섭니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Y결선과 델타 결선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기본 강의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가 벡터도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총정리에서는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상회로의 전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상전력이잖아요. 삼상전력은 일상전력이 있습니다. 일상전력의 몇 배? 3배. 삼상전력은 일상전력의 3배. 그러면 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상전압과 상전류의 역류를 곱한 것이 일상전력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고요? 한 상씩 구한 거니까 1상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상 전력은 이것의 몇 배? 3배. 무효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 피상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3배. 간단하죠? 한 상의 전력의 몇 배다? 3배다. 따라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이다. 요게 상전압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한 상의 전력이다 라고 해서 구해지면 그것의 몇 배? 3배를 하면 얘가 3상 전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는 선간전압 선전류잖아요. 그랬을 땐 루트 3배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전압이라고 돼 있죠. VP, 그 다음 상전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간전압으로 표현했습니다. 얘는 선간전압에다가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델타든 Y든 다 동일한데요. 한 상의 전력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VP와 IP가 되겠죠. 거기에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얘가 만약에 Y결선일 땐 이렇게 되죠. Y결선일 땐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지고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Y결선일 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전류는 같고요. 전압은 이렇게 돼요. 3에다가 이렇게 되면 상전압, 이렇게 되면 상전류,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 약분돼서 루트 3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를 하게 되면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큽니다. 그리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IP를 구할 수가 있겠죠. IP를 구해보면 루트 3분의 IL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3은 그대로고 전압은 그대로 같죠. 그런데 전류가 IL이 되는데 루트 3분의 IL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약분돼서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델타 결선, 이렇게 되는 것은 Y 결선.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간에 한 상의 3배였는데 그것을 선간전압 선전류로 바꾸면 루트 3배가 되죠. 루트 3배가 되고요. 루트 3배가 됩니다. 이 루트 3배에 대한 것을 송전선로에서 잘 사용합니다. 송전선로에서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전류를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력을 루트 3V 코사인 세타로 나누죠. 이 전력, 이것을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로 나눠서 전류를 구하는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러한 식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3상회로의 전력. 3상회로의 전력은 한 상의 전력에 몇 배를 한다? 3배를 한다. 3배를 하다 보니까 선간으로 환산하니까 루트 3배가 된다. 이런 개념이 3상회로의 전력입니다. 만약에 n상회로의 전력이다라고 하면 한 상의 전력에 n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V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변압기 결선인데 발전기는 아니고요. 변압기를 이렇게 결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선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여기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델타 결선이 되죠. 원래는요. 여기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결선이 됩니까? 델타 결선이죠. 그 중에 델타에서 운전하다가 얘가 없어집니다. 고장이 나서 제거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V 결선이 됩니다. 이게 V 결선이에요. V 결선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전류와 여기에 있는 이 전류가 같아집니다.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지고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집니다. 얘가 V 결선에 대한 특징이에요.
델타 결선은 루트 3배 관계가 있는데 얘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 출력이 P, 여기 출력이 P, 그 다음에 끊어지기 전에 출력이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는 P가 한상의 몇 배? 3배였잖아요. 그런데 V 결선이 되면서 이게 끊어지니까 P가 몇 개가 있죠? P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P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2P가 안 되고요. 몇 배가 되죠? 그거보다 좀 작게 루트 3P가 됩니다. 얘가 V 결선의 출력이에요. 2P가 나와야 되는데 2P가 안 나오고 얼마만큼 나와요? 루트 3P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B가 있고요. 이용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가 하나 빠졌는데 얘가 델타 결선의 출력에 대해서 V 결선의 출력이죠. 이거니까 얘는 출력 B입니다. 출력 B. 출력 B는 델타분의 V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약분시켜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대 출력이죠. V 결선시 출력입니다. 2대 출력이고 V 결선시 출력은 얼마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0.866. 얘가 이용률입니다. 이용률과 출력비.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V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 한 상의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벡터로 계산하는 건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잡으세요. 원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 못 쓰니까 이용률이 존재하고 출력도 델타 결선에서 V 결선으로 한 대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출력비와 이용률까지 기억하면 V 결선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